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지진과 소방시설, 즉 소방시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구조체, 소방시설은 우리가 비구조 요소라 이렇게 부릅니다. 비구조 요소에는 소방시설, 전기설비, 그다음에 일반 설비를 지칭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진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건축물을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영주 지진이나 또는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지반이 또는 판이 흔들려서 진동이 오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진이라 하는데 자연적 원인으로 인해서 지구의 표면이 흔들리는 현상으로서 특히 자연적 원인 중 단층에서의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변이를 우리가 지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2016년, 2017년에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했던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매일 하루에 약 200건 이상의 조그마한 지진에서 커다란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진의 정의에서 진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지진이 지표에서 발생했던 멘틀, 지각 내부를 지칭하는데 실제로 발생했던 장소를 진원, 진원에서의 수직으로 지표면을 갖다가 진앙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진은 지각 또는 멘틀, 우리 지구는 크게 커다란 멘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핵,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항상 멘틀은 지각은 멘틀 위에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인데 바로 우리가 진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 발생했던 지점, 진앙은 지진이 발생했던 지점의 지표면을 갖다가 진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지구의 거의 대부분의 이제 지구 해까지 굉장히 우리가 지표면이 크죠. 근데 일반적으로 지진의 발생의 진원은 약 200km에서 60km에서 200km의 깊이.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지표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지표, 진앙지하고 진원이 가까울수록 커다란 그 피해를 가져올 수가 있죠. 근데 물론 이제 고배 지진이나 이런 것들은 약 한 17km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진앙에서 진원에 17km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진동이 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60km에서 200km의 깊이에서 발생하는 것을 지진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자연적 원인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진의 발생의 그 메커니즘을 보면은 지진의 대부분은 대륙 이동설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각은 사실 지구가 여러분들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하고 평온하게 보이죠. 그러나 약 46억 년이 되는 우리 지구는 처음에는 모든 우주에 있던 행성이나 또는 이런 것들이 우리 충돌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커지면서 태양계 안에서의 지구가 형성이 되었죠. 그러면 지표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엄청난 불덩어리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화산, 용암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서서 이것이 약 수억 년이 지나면서 지표는 식어가고 그 안에 있는 멘틀 또는 핵은 지금도 액체 상태로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구의 지표면은 대략 12개의 커다란 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는 태평양판, 대륙판 또는 나가사키판, 북미판 이렇게 지칭하는 것들이 바로 판이 되겠습니다. 이 판은 끊임없이 멘틀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차피 숙명적으로 지구에 산다고 하면은 지진과는 뛸 수가 없겠죠. 지각은 판은 계속해서 멘틀 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진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판 구조론을 해야 하는데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는 유라시아판의 중간에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태평양판과
필리핀판, 그 다음에 유라시아판하고, 그 다음에 북미판, 필리핀판, 이런 것들이 전부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진이 판구조론을 봤을 때 판과 판이 부딪히는 점, 또는 판과 판이 맞닿는 점에서 지진은 발생하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가 지진의 판구조론이라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조물에 대한 이제 설계 간단하게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지진에 대한 발생 메커니즘이라든지 1차적인 피해, 2차적인 피해, 또 우리나라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방어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는 내진. 이제 여러분 이제 내진이다, 면진이다, 재진이다, 또 지진이다, 막 이런 개념들이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내진은 견딘다. 지진이 왔을 때 얼마나 구조체가 파괴되지 아니하고 그걸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내진. 그 다음에 면진이라는 것은 지진이 왔을 때 이 지진을 갖다가 우리가 응답 진폭을 감소시킨다. 즉 밑에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건축물을 지었을 때 우리가 우측으로 지진이 움직일 때 건물은 배아링 어떻습니까? 오히려 오른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이게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왼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게 굴르면서 지진력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 갖다 우리가 면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재진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나 도쿄 같은 데 고층 건물에 보면은 여기다 큰 종을 하나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종을 매달아 놓은 이유는 어마어마한 약 30톤, 50톤 되는 이런 무게의 종, 추를 달아놨는데, 이거는 지진이 왔을 때, 이게 이쪽으로, 좌측으로, 우측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종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좌측으로 움직여줌으로써 균형을 잡아주는 거. 이런 형태. 또, 이 종이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잘 이렇게 균형을 건축물 전체를 잡아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재진 설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안전관리에 관한 이제 우리 법률에서 사실 우리가 내진 설계를 하자, 내진을 하자 했을 때 대부분의 우리 이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또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진이나 또는 이런 것들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진, 그러면 건축물을 탄탄하게 짓자. 이 정도 수준으로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사실 이제 고베 지진에서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고베시 전체가 목조 건물해 가지고 도시 전체가 화재로 이렇게 소실되고, 물론 이제 한신 고속도로가 뭐 옆으로 눕는 이런 사진들이라는 걸 많이 보셨겠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는 이제 불로 인해서 나는 사고하고 쓰나미에 의한 사고하고 그다음에 산사태, 가장 큰 이제 이 세 가지 요소인데, 이 중에서 화재로 인해서 사실 건물이 아무리 완벽하게 유지가 된다 한들 그 안에 있는 오늘날의 현대인들한테는 가스레인지도 있을 것이고, 또 LPG, LNG, 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석유화학 제품 또는 불에 탈 수 있는 아주 이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또 파괴될 수가 있어서 또 전기 설비가 또 원인이 돼서 점화원이 돼서 화재가 날 수 있겠죠. 그러면 소방시설이 온전하게 유지가 돼 있어 가지고 불을 꺼야 되는데, 결국은 소방시설도 배관이 똘깍, 또 후쿠시마 원전처럼 모다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유명무실이 될 것이고, 또 물탱크가 뭐 우리가 전문용어로 스러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물이 출렁출렁하면서 탱크가 파괴돼서 소화용수가 전부 누출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방지하기 위해서 약 15년 전부터 저희 이제 소방청, 소방방재청, 또 국민안전처를 거쳐오면서 소방시설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먼저 우리가 비구조 요소로서를 떠나서 소방시설로서 내진 설계를 하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기울였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있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이제 후쿠시마하고 한신 대지진하고 그다음에 이런 지진을 겪으면서 저희 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지진 화산 재해 대처법, 또 이제 재해 기본법,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재해에 관련된 초고층 건축물에 관한 초고층 건축물, 지하 연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법, 또 소방법, 또 전기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뭐 이런 여러 가지 안전 관련 법령들이 위반되면서 우리 소방 시설에 대해서도 내진 설계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자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소방 시설 중에서 물개통 소화 설비 말씀하시죠. 옥내 소화전이라든지 스프링클러 설비, 또 물분무 등 설비라고 해서 크게 이제 CO2 소화 설비라든지 물 분무 소화 설비라든지 또는 포 소화 설비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내진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내진 기준에 보면은 특정 소방 대상물, 대통령령으로 이제 여러분들 소방을 공부하시기 때문에 이제 소방법에 대해서 잘 아실 거로 판단됩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서는 3층 이상 건축물로서 지금은 이제 사실 과거에는 11층 이상, 6층 이상, 그 다음에 3층 이상, 아니 5층 이상, 3층 이상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강화는 되어 왔고 또 연면적에 대해서 강화해 와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결국에는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라고 하는 것은 특정 소방 대상물, 즉 소방법에서 용도와 또는 용도, 규모, 크기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우리가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600제곱미터를 초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특정 소방 대상물이야.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할 대상물을 갖다 우리가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장소에는 반드시 소방 시설을 설치할 때 그 소방 시설 중에서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그 다음에 물 분무 등 소화설비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실제로 말씀드리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벽과 기둥과 지붕이 있는 건축물. 이제 물론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그러면 유원지에 쳐져 있는 천막도 봉이 있고 지붕이 쳐져 있는데 건축물이냐? 사실 그것도 건축법상에는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벽을 없앤다니 또 여러분 가장 쉬운 세차장 가시면 그늘막 쳐놨죠. 그늘막 쳐놨다가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벽이 있음으로써 그것도 건축물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제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 소방법에서 말하는 이제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유의, 오락 또는 거주, 집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건축되는 이런 이제 사무실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실제로 말하는 이런 건축물을 지칭하는 것이 되겠죠. 지진화산 대책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사실 이제 우리가 화산하면 여러분들 상상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용에 자세히 이제 글로 돼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만은 사실 여기 이제 배관을 우리가 보호한다 또는 할 때 쉽게 설명드리면 결국에는 이 배관을 보호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배관이 파손되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건물에 이제 이걸 갖다 실링, 천장이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층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이제 물이 쏟아져서 이렇게 불을 끄는데 이 배관을 갖다가 여기에 다 이렇게 매달고 있잖아요. 이걸 갖다 행거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지진의 요소에서 아까 봤었다시피 지진은 크게 우리가 P파와 S파가 있어요. S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하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죠. 가장 쉽게 파형이 상하로 움직인다. 그다음에 P파는 압축된다. 그래서 지진파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갖다 우리가 P파. 그 다음에 지진파 움직이는 방향에 이렇게 상하로 이렇게 하는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S파 이라는데 이걸 갖다가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잘 잡아줘야 되겠죠. 배관이 흔들리지 않게끔. 그 다음에 꼭 잡아주는 것을 아까 뭐라 했죠? 내진이라고 했죠. 견딘다 해서. 근데 사실 이거 꼭 우리 시내버스 손잡이처럼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벽체가 천장이 움직일 때 나는 반대로 움직일란다. 또는 그것이 진동이 안 오게끔 했다. 이걸 갖다 우리가 면진. 그 다음에 재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커버해 주는 이걸 갖다 했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종방향. 그 다음에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종방향. 상하로 움직일 때 배관을 움직이지 말게 해라. 그 다음에 수평으로 움직이는 것을 잡아준 것을 행방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종방향, 행방향에 관한 것들. 그다음 물론 펌프도 마찬가지겠죠. 펌프를 갖다 여기 설치하면은 이제 우리가 펌프 가드가 있으면 이게 어쩌죠? 지진이 오면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이면 어쩌죠? 똑꽉 다 부러지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또 건물 벽을 이렇게 건물 벽이 있으면 여기 벽을 간통했잖아요. 이 간통 부분에 대해서 배관이 벽이 갖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배관이 부러져버리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설비의 내진 기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가동 중량이라 하는 거.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소방이 됐든 어떤 인문과학이 됐건 모든 이제 것들을 과학 기술이다 하려면 최소한도로 정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계산도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가동 중량 계산법으로 본다면은, 요게, 실제로 이런 배관이 있는데 이 배관이 과연 지진이 왔을 때, 진도가 1이 왔을 때 이렇게 움직일 때 가벼운 것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고, 무거운 것이 배관에 물이 꽉 차가 있어가지고 무거운 것이 움직이며, F는 이거로 가장 간단한 식에 보면 MA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걸 갖다가 M은 질량, A는 우리가 가속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지진이 오는 것을 우리가 지진 가속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진 가속도하고 중량하고를 이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가동 중량이다 이렇게 표현해 줘 버립니다. FG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FG 값을 가지고 얼마나 무게하고, 실제로는 가벼운 RE 주먹을 맞을 때하고 제 주먹으로 맞을 때하고 차원이 다르겠죠. 그럼 바로 무게가 있는 주먹하고 속도가 두 가지가 관건인데, 이걸 갖다가 합쳐서 우리가 가동 중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평력.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지진은 우리가 상하, 수평 이렇게 움직이고, 또 이게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나 이렇게만 움직일래, 또 이렇게만 움직일래 이러지는 않잖아요. 이게 막 흔들리다 보면 요동을 치잖아요. 여러분 이제 시내버스, 지하철 타시면 손잡이 안 잡고 있으면 지 혼자서 막 요닥을 막 움직이잖아요. 좌우 상하 X축, Y축, Z축으로 무작위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일정한 벡터 값을 구한다 할 때 수평력, 아까 피파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수평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WP,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전달되는 동적 지지 하중의 크기를 정적 하중으로 바꾼 것을 갖다가 우리가 수평력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장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그림 이제 보시면 이 길이가 사실은 이게 이만한 길이가 있을 수가 있고, 이만한 길이가 있을 수가 있고, 이만한 길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 지지대가. 그랬을 때, 여기서 누르는 압력이 똑같다 할 때, 이제 쉽게 설명된다면, 우리 바늘이 너무 어렵구나. 철근을 갖다가 이만한 철근이 있는데, 위에서 10kg로 누르면은, 이게, 요렇게 휘게 있죠. 이렇게 이제 이게 배불뚝이가 되면서 이렇게 휘어지는데, 요걸 갖다 우리가 세장비 얼마만큼 이렇게 휘냐 하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휘겠죠. 이렇게 똑같은 무게로 하더라도.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가 세장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안 휘려면 키가 크면 클수록 어쩐다? 바로 두께가 커야 된다. 이런 것을 갖다 지칭할 때 우리가 세장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시면 이제 세장비는 버팀대의 길이와 최소 회전 반경의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구보지는 요걸 갖다가 우리가 최소 회전 반경, 그다음에 버팀대의 길이가 길수록 똑같은 무게로 한다 하면 이게 더 많이 힐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더 두꺼운 배관을 하면 휘는 그 회전 반경이 짧아지겠죠. 요걸 이제 말할 때 우리가 세장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로싱이라고 하는 현상은, 사실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파도 치는 거죠. 일정한 용기 안에 들어있는 물이 이제 이렇게 흔들었을 때, 특히 가장 이제 전형적인 형태로서는 유조차나 이런 차가 있죠. 만약에 유조차가 가운데마다 이렇게 다 칸이 막혀졌어요. 유조차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유조차 탱크가 있으면 탱크마다 이렇게 다 갈라져 있어요. 왜 그러냐? 만약에 통으로 돼 있으면 어쩝니까? 우리가 물양동이 어렸을 때 저도 이제 물찌개 많이 졌습니다만은, 물찌개 양동이가 막 걸어가면 출렁출렁 하면서 넘쳐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댄님이나 이런 걸 넣어놓으면, 대나무 잎사귀를 해놓으면 조금 덜 하잖아요. 왜?
상부에 있는 파고를 갖다 안화시켜 주니까 그런 점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게 통째로 있으면 흔들려서 차가 전복돼 볼 수도 있겠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물탱크가 지진이 왔을 때 이게 막 흔들리면은 그때 이걸 갖다가 완벽하게 잡아주는, 즉 안에다가 칸막이를 해주라. 그 다음에 이제 지진 분리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제 기법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관절 있죠. 관절이나 이런 것처럼 만약에 관절이 없이 이렇게 하나, 물론 이제 움직임도 둔하겠지만은 하나 딱 있으면 똑같이 부러지잖아요. 여러분 감나무 잘 부러진 거 아시죠? 대나무는 절대 안 부러지죠. 이것처럼 대나무가 안 부러지는 건 단순히 내부가 비어서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칸칸이 마디가 있잖아요. 순간에 대나무는 약 하루에 1m 큽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면 대나무 키의 전체를 다 봄에 커버려요. 근데 사실은 마디마디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죠? 분리되어 있다 이런 거죠. 실제로 마찬가지입니다. 사물도 마찬가지. 과학에서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연에서 얻는데, 보면 대나무는 내공이 비어 있고, 그래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지진이 와도 부러지지 않고, 그 다음에 각각의 마디가 구분되어 있다. 지진 분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배관이 하나만 갖고 쫙 돼 있으면 어쩌죠? 아까 여기서 50m면 얘가 1cm 움직이면 여기는 50cm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 근데 이것을 갖다가 다 쪼개져 있다. 쪼개진다는 것은 뭐죠? 배관은 연속돼야 되죠. 그랬을 때 플렉시블 조인트다 또는 커플링이다 이런 것들로 갖다가 약간 유동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관하고 배관 연결할 때 꼭 용접으로 너무 길 때는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커플링이라 해서 해놓는다 하면 약간 썼습니까? 유동 있잖아요. 그래서 안 풀어져요. 이걸 갖다가 지진 분리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사실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아파트 외벽에 가스 배관이 있어요. 가스 배관에 보면 올라가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죠? 바로 안충장치죠. 지진이 상하로 움직였을 때 이렇게 유동을 하는 거죠. 전혀 안 부러지죠. 근데 만약에 반드시 돼 있었다. 그러면 똥깡 부러져 볼 거잖아요. 그러죠? 또 이제 이걸 또 스위블 타입이라고 해갖고 이런 식으로 또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어쩌죠? 이게 안충이 되잖아요. 또 옆으로 할 때 이렇게 해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갖다 우리가 지진 분리입니다. 또 이제 배관에 우리가 벽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제 배관이 관통을 해야 돼요. 관통을 할 때 여러분 배관이 갔을 때 어떻겠습니까? 이 벽이 갔다가 그리고 움직이면 나가. 이 벽이 뚜껑 하잖아요. 근데 이랬을 때 여기를 공간을 두는 겁니다. 공간을 두고 여기에 안충진제라고 해서 그 안충 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주는 거. 여기 이제 사진 잘 나와 있죠. 보시면 불어도 괜찮다. 또 플렉시블 타입, 플렉시블 타입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벨로우즈 타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저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부러지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역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진 분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이제 행방향, 정방향으로 잡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진 분리음의 저런 기술적인 방법을 가지고 배관이 부러지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기술적인 요건들이 있겠죠. 지진 분리임 장치에 이제 그림에 이제 스위블 타입이나 또는 로타리 타입이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U 타입이라든지 있는데 그림 보시면 알겠죠. 저게 이제 이렇게 상하로 움직일 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절대로 부러지지 않겠죠. 만약에 일직선이 돼 있다면 동강 양쪽에서 당기면 어쩌죠? 부러지겠잖아요. 근데 이건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이제 스위블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꽈배기처럼 꽈져 있어 가지고 사실상에 이렇게 가도 괜찮고 이렇게 가도 괜찮고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 주는 하나의 이제 공학적인 기법이죠. 이제 이건 계산상에 이제 우리가 수치상으로 이제 과학이잖아요. 우리 소방도. 그래서 이제 사실상에 둘이를 앵글별로 이제 앵글 타입, 회전 타입으로 이렇게 해놨을 때 얼마까지 움직이는 게 좋겠느냐, 또는 가장 간단한 비유는 대나무하고 여러분들 관절을 비교하면 되겠죠. 만약 관절이 일자로 돼 있다고 턱 부러져 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괜찮다. 근데 계산상으로는 저 정도 각도까지 나올 수가 있다. 근데 너무 또 어쩌겠습니까? 유연하면 어쩌죠? 이 흐물흐물해가지고 문어처럼 하면 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레진 스토퍼라고 하는 거는 스톱.
정지시켜 주는 거죠. 물탱크의 안에다가 설치해 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슬러싱 방파판, 방제판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스토퍼라고 하는 것은 물탱크 자체가 하중이 있는데, 지진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지진 어마어마했죠. 이게 이제 물탱크 자체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탱크가 연결되어 있는 배관들은 어떻게 되겠죠? 뚜껑이 다 부러지겠잖아요. 그래서 물탱크나 또는 가압 송수 장치가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해 주는 거. 이걸 갖다가 내진 스토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전도 방지, 그 다음에 이제 소중량 스토퍼, 대중량 스토퍼 모양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형식상의 그 모델을 해놓은 것일 뿐이고, 이런 방식, 이게 꼭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입 깊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펌프가 있으면 사실상에 이게 이제 콘크리트 바닥 있잖아요. 이제 펌프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놔두면 안 된다겠죠. 근데 또 이걸 콘크리트에 얼마나 깊이를 할 것이냐, 이 깊이를 갖다 근입 깊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볼트로 이제 체계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얕게 해놓으면은 사실상 지진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순간이라 했잖아요. 지진은. 그러면 그 가속도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겠어요? 조그만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큰 판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그 12개의 대륙판이 있는데 그 대륙판을 탁 움직이려고 할 때 그 속도는 어떻겠어요? 또 그 힘의 세기는 결국에는 M 질량이라고 했는데, 판의 질량과 속도를 생각하면 대단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러지지 않게 깊이 매입을 해라. 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근입 깊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죠. 나사를 갖다가 이제 콘크리트에다가 깊게 박아라. 그래서 이제 아래 오른쪽 편 그림 보시면 잘 이해하게끔 쉽게 돼 있죠. 사실상의 근입 깊이에 따라서 콘크리트가 체결하고 있는 그 압력이라기보다는 저항값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겠죠. 물론 이제 사실 그러면 콘크리트는 얼마나 그 강도가 있어야 되죠? 그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죠. 근데 이제 사실상에 움직이지 않게끔 하려면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콘크리트 강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앵카볼트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체결했던 그 볼트에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겠지만은 이제 그 구조물을 갖다가 바닥에나 또는 천장 또는 벽에 고정하는 볼트를 갖다가 우리가 앵카볼트다. 받쳐주라 또는 잡아주라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강도는 이제 크게 우리가 콘크리트 강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콘크리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를 의미합니다. 근데 철근은 사실상에 인장력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지진이 와서 상하로 이렇게 할 때 잡아주는 건 뭐라고? 인장하중. 그 다음에 콘크리트,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섞인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 하는데 이거는 압축을 했을 때 이게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그래 결국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하는 것은 철근이 들어있어서 인장력을 커버해주고 저항값을 갖고 그 다음에 압축이나 또는 불을 나갈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쩌죠? 콘크리트의 강도가 결정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압축 강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철근 콘크리트는 어찌됐든 강도가 좀 나와야 된다. 뭐 여기에는 이제 뭐 보통 콘크리트 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이거는 건축적인 용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었다 하면 그 바닥이나 천장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한 내화 구조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화 구조의 강도를 가져라 했을 때 내화 구조 건축물에는 다 충분하게 적용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소화수조 내진석에 이제 뭐 파괴된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유럽 같은 데는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많은 이런 그 소방 시설에 물탱크를 갖다가 고가에 따로 철탑에다 얹어가지고 여기 볼타입으로 하는 경우들이 과거에는 많이. 왜 그러냐 하면 고층 건물이 없으니까 지구 중력을 위해서 아까 양정이라고 했죠. 양정만큼은 올리니 차라리 사전에 올려서 물탱크를
허공에다 만들어 놓자. 왜? 1층, 2층 건물이었을 때는 이제 평면상으로 건물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에 물이 쫄쫄쫄 나오잖아요. 그러면 높이 해놓으면 물의 그 수압 압력이 작용해서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설치해 놨을 때 지지하면 어쩌겠습니까? 완전히 넘어진다, 전도된다든지 찌그러진다든지 또는 물의 출렁거림에 의해서 파괴된다든지 이런 그림상의 소화수조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지하에다가 해서 아주 탄탄하게, 물론 SMC나 또는 다른 FRP 이런 것들로 이제 제작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들도 이 정도 수준의 강도는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표현이겠죠. 소화수조의 내진에서는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소화수조가 바닥에 완벽하게 정착이 되느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기초 또는 패드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물탱크 자체의 구조 강성, 즉 파괴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구조 강성이라 하는데, 구조 강성. 그다음 세 번째는 지금 칸막이 보이시죠? 저 칸막이는 물이 출렁거림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게끔 하는 슬로싱을 방지하기 위한 방파판 또는 방제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 여러분이 방금 말씀드린 기초, 패드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물탱크 자체의 강도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물의 출렁거림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그 슬러싱 방지용 칸막이 방파판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일부러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물론 이제 재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스토퍼가 됐던 물탱크는 가장 많이 설치하는 것이 이제 SMC, 소규모는 SMC,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적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FRP,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작은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의 지하 그 저수조 형태를 이렇게 띠게 되겠죠. 이제 기술적으로 방파판에 대한 이런 문제를 이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뭐 안에다가 십자만 놔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어쩔 때는 아예 예벽까지 우리가 나중에 그 예벽으로 외측으로의 확장 또는 내측으로의 압축 이런 것들을 내압으로 압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 판까지 이렇게 해놓는 이런 형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제 실제 우리 지하 아파트나 또는 대형 건축물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저수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물탱크가 지금 아까 패드라고 했죠. 기초 패드를 저렇게 지상에 바닥에서 일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 패드를 설치해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바닥에다가 직접 고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허공에 띄워서 하는 경우가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패드를 설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이점이 좀 있겠죠. 점검하기 용이하다. 또 이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밑에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허공에 띄워놓는다.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저 패드가 파괴된다거나 했을 때는 패드의 강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탱크가 넘어져 버리겠죠. 또 이동을 해본다면 바로 이제 파괴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방식은 우리가 이제 생활용 수하고 겸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방식도 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수조에서 나오는 배관에 그 접합부라고 하죠. 우리가 적결 부분이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그냥 배관으로 쫙 돼 있다면 어쩌겠습니까? 이런 게 똑같 잘라지겠죠. 근데 플렉시블 배관 형태를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그 내진적인 요소에서도, 그 다음에 사실은 또 배관 자체에서 진동이 있겠잖아요. 물론 지진동에 의해서 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반대로 이 부분에 있는 모터 펌프에서 일어나는 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그 패드를 많이 설치했죠. 물탱크를 놓을 때나 펌프를 놓으면 반드시 패드를 설치하는데, 바닥에다 직접 설치하면은 펌프의 진동력 있잖아요. 다다다다 막 모든 사물은 움직이거나 회전하거나 하면은 진동을 하는데, 이 진동력이 이제 미세 진동이라고 하죠. 사서히 떠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구조체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차라리 한번 딱 움직이면은 적당히 하고 이제 끝나는데, 미세 진동은 계속되잖아요. 개 때리니까 가장 약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결합 부분들이 이탈되거나 또는 그 취성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래서 패드를 설치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이 모터 펌프를 기동을 하면 바닥에 두면요, 바닥 전체가
한 개 그 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유라시아 판이 다 움직이기 이게 이제 바닥이 전체가 미세 진동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도 패드를 설치를 해라. 그랬을 때 배관간에는 플렉시블 배관을 사용함으로써 지진력이나 또는 진동에 아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설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실물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뭐 전도되거나 이런 것들 사실은 일본의 지진 때는 고베 지진 때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형태 중에 가장 지진에 피해를 크게 주는 것이 뭐였었죠?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땅이 갈라지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산사태, 두 번째는 쓰나미, 세 번째는 화재였죠. 그 도시 전체가 타는 경우를 도시 화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개 건물 하나가 타는 게 아니라 고베시 전체가 불이 타서 없어요. 도시 한 개가 없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몇만 명이 화재로 인해서 죽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재민이 120만 정도가 됐는데 이재민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미 그 100만의 도시가 전부 불타서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일본의 그 경제 대국의 GNP 그때 당시에 뭐 몇 프로가 전체 그 손실됐는데 3%가 손실됐는데 이런 것들 생각하면 우리가 지진이 얼마나 가공하고 무서운가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기초 패드 형태 이런 것들도 이제 좀 형태 모형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설계 과정이나 또는 이제 시공 과정 또 이제 감리 과정에서 다 이제 패드나 이런 것들의 안전성 이런 것들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세트 나와 있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지진에서 우리가 이제 패드 펌프 베이스라고 하는데 펌프로 안 치는 그 구조 틀을 갖다가 베이스 그 다음에 전도 방지를 위해서 스토퍼 아래 파란 걸로 해놨죠. 근데 저런 형태보다는 사실은 콘크리트 패드를 치고 그 다음에 베이스를 거기에 앉혀서 또 스프링 보강을 해서 아까 앵카로 이렇게 받는 형태가 전형적인데 지진을 하다 보니까 아예 완벽하게 하자 하고 이제 스토퍼까지 막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끔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크는 경우도 있겠죠. 왜 그러느냐? 저렇게 어마장한 것으로 저렇게 꼭 잡아놔야 저 펌프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의문은 됩니다만은 얘는 이제 가요 불급이라고 이런 것들은 조금 너무 세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면진 방식 사실 이거는 이제 실패해 가지고요 위에서 진동이 왔을 때 아래로는 진동이 안 갑니다. 이 방식은. 근데 아래 그 지진이 왔을 때 지진동은 그대로 전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한 방식인데 이제 한번 실패 방식도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런 방식의 시공은 대단히 힘들겠죠. 왜냐? 스프링 저걸 갖다가 저 강성과 강도를 있는 것을 갖다 제작하기도 어렵지만 또 시공상에 보면 옥에 프레이트 판을 깔고 스프링을 하고 베이스를 설치하고 패드를 또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고 이제 실제 실험상 해보니까 위에 있는 저거 바닥으로의 진동은 억제가 됩니다. 아니 진동이 감쇄가 됩니다. 근데 지진이 왔을 때 그 지진력은 그대로 전달이 돼버리더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패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입상간 내진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하여간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시고 또 이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시공 보시는데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뭐죠? 동결 방지 조치 해서 포장을 해놨는데 그림들 그 사이에 보시면 수평 가대하고 그다음에 수직 행가 그다음에 이제 행가들이 이렇게 어지럽게 나열되어 있어 가지고 좀 보기 힘듭니다만은 그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네 방향 버팀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사실 조용히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잡으나 저쪽으로 딱 잡고 있으면 이것도 안 움직이고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수직 그다음에 수평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뭐 아까 바이브레이션을 했죠.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X, Y, Z축을 잡아준다. 이제 이런 모양인데 굉장히 대단하죠.
여기 이제 실제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가져요. 근데 이제 네 방향이라고 해서 완전히 와이어형인데, 이제 이게 가장 전형적인 실패 사례인데요. 와이어는요, 한번 이렇게 갔다가 딱 있으면 당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무줄이 탄성처럼 탁 당겨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오히려 파괴하는데 가속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승배만큼 이제 우리 채찍 있죠? 말 채찍을 탁 당기면 딱 오듯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와이어 방식은 잘못된 방식이다. 사실 와이어로 묶어놨을 때는 이게 편하겠다 싶으죠. 만약에 시내버스 손잡이가 와이어로 돼 있다면 어쩌겠어요? 딱 있다가 버스가 탁 튕긴다 그러면 같이 빵 갔다가 놔주면 내려갔다가 앉아있지가 땡기니까 또 가서 쳐 박아 버리겠죠. 이런 모순적인 것은 이제 한번 보시라고 일부러 이제 보여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입상관 내진 방식에서는 완벽한 거는 우리가 아까 그 카프링 방식이라고 했죠. 저 빨간색하고 두 개로 있는데, 저런 방식들은 우리가 사실은 그 유동성을 얼마나 줄 것이냐. 만약 유동성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보면 그리 물이 세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각도에서 물이 안 새게 하면서 패킹 요소를 잘 하면서 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수평 지지대, 그 다음에 수직 지지대를 바닥에다가 또는 벽에다가 또는 천장에서 60cm, 바닥에서 30cm 이내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거. 이걸 갖다 이제 입상관 내진 버팀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 시공의 모습이죠. 이게 또 전부 설계 모습이고,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일상적인 가장 이제 표준적인 모델의 설계도인데, 알람 밸브 또는 프렉션 밸브가 있고, 천장 쪽에서 약 60cm, 바닥에서 약 30cm 이내에 이렇게 이제 안배가, 사실 배관이 이렇게 뽕 빠져 내려갈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각각의 층에서의 갖는 그 마찰 계수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특별히 내진 때문에 추가로 보강한 형태이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슬리브 안에다가 매입을 하고 그거에 충진재를 채워서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저항값에 의해서 흐르지는 않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지진 때문에 추가로 보완해 놓은 모습이죠. 이제 이거는 벽을 관통했을 때 슬리브, 충진재 이런 것들 모양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배관경에 배관이 100mm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10%. 그러면 10%면 실제로 얼마 안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격하는 그 충진재의 깊이를 갖다 표현할 때 입상관 내진의 이격거리를 이제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수평배관에 실제 시공해 놓았던 지금 사진 모습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설계도 모습인데, 처음 설명했던 대로 벽 고정 장치, 그 다음에 배관 고정 장치,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지대, 즉 행각 지지대로 되어 있죠. 사실 수평 지지대하고 수직 지지대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배관에다가 옆에서 잡는 거라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제 수직 방향 잡는. 근데 사실 이게 X축, Y축, Z축으로 봤을 때 이게 잡는 모양을 이쪽에서 잡았다 해서 이게 그 수평을 잡아주고 수직을 잡아준다 이런 생각은 저는 조금 이제 좀 죄송한데, 배우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이제 우리나라 지진이 많이 오면 이제 더 잘 보완이 되겠지만은, 지금도 이제 우리가 계산상으로나 과학적으로 많이 좀 검증을 해서 더 편리하게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좀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실제 그 제작사 제품을 지금 사진으로 돼 있고 제작도를 지금 표현해 준 거죠. 종하고 행하고 똑같죠. 똑같은데 설치하는 방향이 배관의 방향하고 수평이냐, 그러면 수직이냐에 따라, 직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만 했는데, 모양은 똑같죠. 조금 넌센스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지간의 고정대는 이제 간말 버팀대하고 가지간 이제 버팀대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눴습니다. 근데, 간말 버팀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까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이 부분은 고정되어 있다 생각할 때, 이 부분이 1cm 움직이면 이거는 10cm가 움직인다. 몇 cm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관말, 말 부분은 따로 이렇게 천장에다 잡아주라. 이런 표현을 이제 간말 버팀대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 진동력이
여러분 주먹을 탁 때렸을 때 살짝 이렇게 움직이면서 맞는 것하고 하나의 알리 주먹을 맞았을 때 그냥 퍽 하고 맞을 때하고 어떻게 해서 강도가 세겠어요? 근데 움직이는 것도 괜찮죠.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규정으로 기술 기준에서 간말 버팀대 해갖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우리 몫인데 우리가 이제 연구를 더 해서 이런 게 과연 필요할 것인가 이런 요소들이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관 고정대, 버팀대, 간말 버팀대, 행가, 지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만은 사실 이제 20 몇 미터인가요? 뭐 이렇게 이제 규정은 돼 있습니다만은 그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얼마만큼 규정을 법제로 할 때 모든 행가는 헤드와 헤드 사이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정방향 버팀대는 우리가 32m, 그 다음에 12m, 24m,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해놨으면은, 이 수치적으로 정한 것은 사실상의,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한 것이지, 꼭 그것이 그래야 한다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아이어 아까 제가 아주 실패한 사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저 아이어는 큰일 납니다. 설치해놨다가 살짝 당기다 놔두면요, 다시 탁 당겨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물계통 소화 설비에 대해서만 내진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제어반이라고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있죠. 사실 이제 사람 하면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물론 뭐 심장하고 머리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렇게 비교 값은 안 되지만은, 물계통 소화 설비에도 반드시 자동으로 스프링클러를 작동하게 한다거나 또는 가압 소홍수 장치, 즉 모터 펌프를 기동하게 한다거나 이런 로직, 시킨스 같은 경우를 제어를 해주는 제어반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화재를 검출해서 화재가 났다. 스프링클러도 돌아가라. 뭐다 돌아가라. 물 제대로 있나? 배가 열려 있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겠죠. 그래서 제어반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스탠드 타입이라 해서 크게 되어 있어 바닥에다가 이렇게 앉혀놓는 것. 그 다음에 벽걸이 타입이라 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보신 거 뭐 5회로나 10회로짜리 또는 이런 조그만 회로짜리는 소형은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죠. 벽걸이 타입이 크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형태상으로는 물론 이제 작동 방식에 따라서 P형이니 R형이니 PR형, GP형은 있습니다만은 제어반 자체의 함을 얼마만큼 내 지진 설비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냐 했을 때 벽에 대해서 경고가 해야 되겠죠. 어찌됐든. 네, 배관보다는 전선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유연성이 더 좋겠죠. 전선은 뭐 쭉쭉 늘려도 뭐 절단은 안 되니까요. 제어반 이제 해놓은 넘어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선 다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스탠드 타입, 즉 바닥에 이렇게 세워놓는 타입들은 특히 전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닥에 잘 아까 스토퍼나 또는 앵커나 이런 것들로 고정을 잘 해 주셔야 되겠죠. 이런 것은 실제 이제 일본에 있었던 이런 사례나 선진국에 있었던 이런 사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뭐 포항 지진 때나 경주 지진 때도 수신반이 넘어졌다거나 벽에 붙었던 수신반이 뭐 떨어졌다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외국의 사례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비일비재.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5.8, 5.4였는데 5.8, 5.4였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칠레 같은 9.5 최악이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진력의 가장 큰 거 이제 9.5 규모 9.5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상 9.5 지진 온다면 우리나라 건물들 얼마나 안전할까? 근데 사실 저희 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도 6.5나 7 정도까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내진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죠. 후쿠시마 봤을 때 만약에 동해에 또는 동해에는 지진이 안 날 것 같은 느낌에 근데 일본 저기 서쪽 서북 해안에서 발생하면 동해 타고 오는 것은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지진판 아까 얼마 이동한다 했죠? 약 800km 아워. 지금 1시간당 800km의 지진 쓰나미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서북부에서 발생했다 하면 우리 강릉이나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 도달하는 것은 2시간 이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바로 도달하는 거죠. 그랬을 때 30m 파고다. 과연 또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한반도에서 지진이 안 난다 하더라도
영덕이나 울진은 참 위험스러운 데잖아요. 그거 아니야 무슨 지구대인가요? 영덕 추가력 지구대인가요? 예, 요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 보면 원자력 발전소 제어 설비가 고장 났을 때 이제 사실 체르노빌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원자력 발전의 세계 3대 그 사고로 보면 소련의 체르노빌, 미국의 스리마일 원자력 발전소, 그 다음에 일본의 후쿠시마.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고 가장 강대국에서 핵 발전소 대형 사고가 났어요. 이제 소련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국가라 은폐를 해버려요. 안 알려줘. 그러니까 정말 그 정도 사고로 그 정도 사람이 죽었을까. 근데 이제 또 여기에 이제 불 끄러 가는 사람들이요. 그때만 해도 이 방사능에 대한 방호 장비를 하나도 안 입고 불 끄러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방사능에 노출돼서. 근데 이제 스리마일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미국이라 확실히 준비되어 있어서 좀 이제 그런 방사능의 차폐성이나 이런 건 좀 괜찮았고. 일본, 세계 최고의 안전에 대한 신화를 갖고 있는 일본은 어쨌죠? 바로 후쿠시마 됐을 때 총리가 이제 물론 정권은 잃고 국민은 목숨을 잃고 지금까지 이제 수산물 안 사 먹는다고 우리나라한테 그 후쿠시마산 수산물 안 사 먹는다고 막 뭐라 하잖아요. 근데 조용히 생각해 보면 선진국이라고 해서 사고가 안 나고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자연재해는 사람이나 국가나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제어반, 우리 이제 제어반은 사람으로 치면은 머리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 즉 지진이 났을 때 지진을 감지하고 그것을 제어하고 또 통제하고 또 전달해서 소방시설 또는 각종 안전 설비들이 작동하도록 하게끔 해주는 것이 제어반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어반이 헤드가, 즉 머리가 깨져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제어반에 대해서도 다른 우리 가압송수 장치나 물탱크나 또는 배관이나 이런 것들에 준해서 그보다 더 안전하게 우리가 내진 시공을 해야 되는데 스탠드 타입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바닥에다가 세워놓는 구조고 그 다음에 벽걸이 타입은 벽에다가 이렇게 고정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탈락되거나 전도되거나 또는 파괴되면 결국에는 배선이나 전선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내진 설계에 다른 설비하고 준해서 해야 된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면서 볼까요? 지금 이제 제어반에 고정하는 방식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제어반 안에는요. 우리가 각종 이제 기기들, 스위치류, 그 다음에 전원 공급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이 잘못돼서 넘어지면 저 부분에 합선이라든지 또는 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저 함은 넘어지지 않게끔 잘 해야 되는데 이제 배관하고 배선들 시공하는 방법하고 설계하는 방식들이 간단하게 나와 있죠. 여기 이제 여기에 옥내 소화전도 사실은 옥내 소화전에는 우리가 기동 위치 표시 등 그다음에 경보 장치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기동 확인 표시 등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220V 전기가 우리 소화전에도 들어와요. 그래서 소화전의 그 안전성 우리가 이제 물론 내진 설계를 하도록 지금 소화전은 물론 옥내 소화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전기적인 요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그 판넬 모델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넬도 사실은 다리를 세워서 이렇게 고정하는 방식하고 아예 벽에다가 고정하는 방식, 그 다음에 바닥에 저렇게 스탠드 타입으로 놓는 방식, 여러 가지 지금 있는 거죠. 근데 일단은 전도되거나 탈락되거나 또는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실물 이제 우리가 사진 찍어 놓는 모습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만, 뭐 아래 이제 그 코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이제 그 안충 스프링 장치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지진력에 커버하면서 미끄러지거나 전도되거나 또는 파괴되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고정 방식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 그 설계도입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로, 사실 이제 저희가 제어반이 이제 그 동력 제어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어반이 있는데, 사실 이제 동력 제어반은 동력을 공급하는 장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이제 그 수신기하고 또는 모니터, 그 다음에 데스크가 같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동하기 편하게 이렇게 바퀴를 달아놓으면, 물론 바퀴 자체에다가 스토퍼가 있어가지고 멈추게 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반드시 필수적이겠죠. 왜냐? 지진이 와서 선반에 넣는 거, 찬장에 넣는 것도 다 쓰러져서 떨어집니다. 근데 저건 바퀴가 달려서 확 가버린다 그러면 배선들이 다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어반은 특히나 저런 이제 동력 제어반이 아닌 제어반을 모니터 설치된 제어반은 저런 부분들은 이동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상전원, 비상전원도 뭐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은 발전기, 그 다음에 발전기에 대한 고정장치. 사실 발전기는 이제 무게가 있어가지고 조금 괜찮을 것 같죠.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또 이제 모든 이렇게 그 아주 고도화된 화학설비 정유 공장이라든지 이런 장소에도 비상 발전기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냐? 상용 전원인 우리 한전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 비상전원을 안 한다면 엘리베이터라든지 또는 화학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반응 폭주를 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다 폭발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비상용에는 전원 공급을 하기 위해서 발전기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자체도 안전하게 우리가 내지 지진 설비에 안전할 수 있게끔 사전에 이렇게 앵커나 이런 것도 잘 해야 되겠죠. 오늘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지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지진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발생하는가 이런 것도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의 지진으로 인한 대형 지진 사고, 우리가 후쿠시마, 뭐 미국, 또 이제 탕산, 또 이제 그 말레이시아 이런데 이제 전체 이렇게 알아봤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산사태라든지, 또, 쓰나미라든지, 또 이제 붕괴라든지 여러 형태의 재해 중에서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죠. 뭐 36만이 일거에 사망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보면 또 고베 같은 경우는 도시 전체가 화재에 의해서 잿더미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또 쓰나미가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쓰나미가 파도가 아닌 아름다운 그런 해변의 파도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잘 아시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컨트롤되고 커버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나라가 사실 몇 가지 이제 조선실록에 기록된 거나 또는 경주 또 포항 지진으로 해서 지진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이나 또는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국민적으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 결론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가장 첫 번째가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지금 최근에 발생한 빈도라든지 횟수, 강도로 보면 곧 대형 지진,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 지금 백두산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세계의 석학들이 백두산의 화산이 곧 폭발할 것이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물증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그마방이 인근에 크게 형성이 돼 있고 또 고산지대의 고목들이 말라들고 있고 그 다음에 수온 즉 유황 있는 지하 용출수가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지하의 마그마가 열심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근데 사실 백두산 백두산 화산이 폭발한다 하면 화산 폭발과 지진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화산이 폭발했다고 해서 지진이 나고 또 지진이 났기 때문에 화산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대륙의 판이 우리가 멘틀로 이렇게 용에 들어갔을 때 그에 상응하는 양만큼의 멘틀이 즉 마그마가 상부로 즉 지표면으로 분출하게끔 하는 이건 대류 현상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다면 백두산에서 화산이 폭발한다 하면은 지진과 화산이 동시에 물론 지진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화산재, 화산, 용암, 마그마에 의해서 그 피해는 굉장히 막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굉장히 좀 봄철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 있죠.
미세먼지, 중국발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또 이제 중국 우리 거 아니다, 너희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거나 모든 걸 보면 중국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더 재밌는 것은, 더 이제 불행한 것은 중국으로 보면 동해안, 우리로 보면 서해안, 중국에 약 3,000km 동해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약 27개를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만약에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나 또는 스리마일 사건 같은 것이 나지마나 먹었잖아요. 이제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대로 약 2시간 30분 정도면 바로 영향을 받을 텐데, 이런 위험성.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본에 저렇게 많은 지진이 났을 때, 사실 그 지진의 여파가 영향이 우리나라에 없으리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해나 이런 것들은 약 27만 년 전에는 사실 저게 바다가 아니에요. 일본하고 일본하고 한반도는 처음에는 붙어 있는 대륙이었어요. 이제 차근차근 멀어졌다가 지금 이제 저렇게 돼 있는 상태,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본 서북부나 서부도 사실상 지진에서 태평양의 그 불레고리에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럼 그 영향이 바로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진에 대해서 또는 화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걸 어떻게 앞으로 제어해 가면서 살 것이냐. 또 사실 그 지진에 있는 일시에 나는 지진동에 의해서 낙하한다거나 추락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도화된 산업사회인 우리나라가 사실상 지진으로부터 또 화산으로부터 안전하려면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기술적으로 지식을 쌓아가야만이 이런 것을 극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객관적으로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깊이가 좀 없어 보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 점 양해하시고 특별히 필요한 지식적인 부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또 친절하게 또 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